오늘은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 그러니까 34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간 논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개념, 하나의 낱낱의 개념이죠. 개념에 실체가 없다는 이제 얘기를 이 중론에 입각해서 이제 소개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단계의 이제 사유가 뭐였습니까? 개념론 다음에 판단론이죠. 판단. 세 번째가 추리였고요. 오늘은 판단이 어떻게 비판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판단 비판이 중론 도처에 흩어져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 강의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좀 모아서, 그러니까 각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개념들의 그 조합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판단이죠. 어떻게 중론에서 논파하는지를 일단 요점만 뽑아서 이제 그렇게 제가 다시 소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판단 비판을, 그러니까 중론 내용보다 그걸 좀 응용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판단이라면은 가장 기초적인 판단이 이 두 개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판단인데,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 이게 판단이죠. 근데 이 바람이 분다라는 하나의 판단에서는 어떤 개념이 쓰였냐 하면은 바람이라는 개념하고 바람, 그 다음에 붐이라는 개념, 이 두 개의 개념이 합해져서 바람이 분다라는 그런 판단이 이제 작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바람이 분다는 판단이 왜 논리적 오류에 빠지냐 하면은 이제 사고 비판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사고 비판 다 동원하지는 않고 일단은 이 중에 사고 비판 중에 지난 시간에 얘기드렸던 일구 이구를 가지고서 일구 이구 비판, 그러니까 긍정 부정이죠. 이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제 이 판단을 비판하는데 이제 한번 봅시다. 바람이 불 경우에 실제 바깥에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야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바람과 부은다가 따로따로 돼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람도 실체가 있고 부음도 실체가 있다. 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논리적 오류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체가 있다. 어떤 오류에 빠지냐 하면은, 그러니까 바람과 분다가 따로따로 있다 할 경우에 이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은 이 부은다는 작용이, 부음이라는 작용이 바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냐 아니면 들어가 있지 않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라는 개념 속에 부은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나요? 바람이라는 의미 속에 부은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나요? 바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람. 불지 않는 바람하고 부는 바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는 바람. 바람하면 반드시 불어야지 돼요. 불지 않는 바람 본 적이 있나요? 불지 않는 바람. 아마 동화책에서는 불지 않는 바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나라에 바람들이 모여있다가 비로소 불기 시작했다. 이건 동화에 나온 얘기고, 실제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불지 않는 바람이 어디 있다가 바람이 그놈이 부은다는 작용을 쓰고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절대요. 바람하면 불고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 할 때 첫 번째 바람할 경우에 반드시 이 부은다는 작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내포. 그렇죠?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 할 때 이때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에요? 부는 바람이에요. 부는 바람. 그러니까 부는 바람이 또 부은다 이런 말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는 바람인데 그게 또 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논리적 오류, 동어반복의 오류예요. 동어반복.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포일 경우에는 이것을 동어반복해도 되고 중복의 오류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중복. 예를 든다면은 역전압 같은 얘기 아마 중고등학교 때 얘기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전하면은 역의 앞이 역전이죠. 한자 용어죠. 근데 거기에 또 앞이 있대요. 이거 틀린 말이죠. 역의 앞인데 또 앞이 있대요. 그래서 역전앞이란 말을 쓰지 말아라. 혹은 처갓집 같은 거. 처가하면 자기 부인의 집인데 거기에 또 집이 또 있어요. 이게 중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흔히 그냥 무심코 쓰는 말이지만 틀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도 무심코 쓰는 말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바람 속에 부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는 바람이 또 부니까 중복돼 버리는 거예요. 부는 바람이 어떻게 또 불겠어요. 그러니까 내포시킬 경우에는 중복에 오래 이제 빠져버리고 반대로 집어넣으니까는 틀렸구나. 내포시켰으니까 틀렸구나. 그러면은 빼버리자. 불지 않는 바람이 있어갖고 불지 않는 바람. 이제 내포가 안 된다. 불지 않는 바람이 있어갖고 그놈이 모여있다가 분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생각을.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면 배제시키는 거예요. 배제.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주어에서 부은다라는 수로를 빼버리는 거예요. 배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 불지 않는 바람이 어딘가 있어갖고 그놈이 분다 할 경우에 불지 않는 바람이 어딘가 있는 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체험한 적이 있어요? 불지 않는 바람이 어딘가 있어요? 그건 없어요. 동화에나 나온 얘기지. 불지 않는 바람이
바람하면 벌써 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배제시킬 경우에는 사실에 위배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어넣을 경우에는 중복돼버리고 뺄 경우에는 사실 위배가 돼요. 그러니까 부은다라는 이 수로를 갖다 붐이라는 걸 갖다가 바람 속에 넣어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럼 바람에서 빼서 생각할 수도 없죠. 그래서 판단이 오류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포시킨 것이 사구 중에 일단 집어넣은 거니까 바람 속에 붐이 있는 거죠. 있는 거니까 긍정이니까 제1구예요. 배제시킨 것은 없는 거예요. 바람 속에 분다가 없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으면서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게 4구인데 있음 없음에 대해서. 그런데 배제시킬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없는 거니까 이건 제2구예요. 없다죠. 그래서 1구적으로 생각하면 중복에 오류에 빠지고 2구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에 위배되는 오류에 빠진다라고 지적함으로써 이 판단의 그 오류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바람이 분다는 판단만이 아니고 모든 판단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비가 내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내릴 경우에 비할 경우에 그건 벌써 내리고 있는 게 비예요. 근데 그놈이 비가 내린다 할 때 내리는 비가 또 내려요. 중복돼 버리죠. 반대로 비가 내린다 할 때 내리지 않는 비가 어딘가 있어갖고 그놈이 내린다. 근데 내리지 않는 비는 아무리 하늘 위에 올라가도 없어요. 만약에 구름이라면 그건 비가 아니고 구름이에요. 일단 비라는 말이 붙으려면 반드시 내려야지 돼요. 반드시. 그래서 내리지 않는 비가 있어서 내린다 하면 사실 위배가 되고 일단 내리는 비가 내린다 하면 중복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 판단, 어떤 판단을 작성할 때 이 두 개의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개념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렇게 논리적 오류에 빠지니까 우리가 만드는 어떤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판단 말고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 자세도. 보통 철학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 종교인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논리에서는 철학, 종교, 심지어 불교까지 다 무너져요. 왜? 철학, 종교, 불교가 전부 다 언어에 의해서 표현된 이상은. 그러니까 언어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표현된 것은 모든 게 다 무너지죠. 심지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종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명제조차도 중간 논리에 대입하면 다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려요. 나중에 또 얘기 드릴 거고요. 어쨌든 말로 표현됐으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간 논리의 그런 이 특성인데,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중복에 빠지고, 빼버리면은 사실에 위배되는 오류에 빠져버리죠. 또 꽃이 핀다 같은 그런 말 같은 경우도, 꽃 하면은 벌써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또 피려면은 두 번 피는 거예요. 꽃이 핀다 할 때. 꿈을 꾼다도 마찬가지예요. 꿈은 꾸고 있어야지 꿈이에요. 그걸 또 꿀 수가 없죠. 다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말들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논리적 오류를 담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제 철학자나 종교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이런 자가당색에 빠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들은 세상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연구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연구하는 그런 자세, 이것도 세상 속에 사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시 말해서 연구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은 철학자, 종교인들 아니면 사상가 같은 경우는 자기는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 있고 세상 바깥에서 구멍을 통해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보면은 그렇게 바라보듯이 세상을 전망하는 것도 세상살이의 하나예요. 사실은요. 중복이죠. 그래서 비단 이렇게 판단 문장만 이런 어떤 논리적 오류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삶의 자세도 이 판단에서 발생하는 이 두 가지 논리적 오류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죠. 또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는 생각, 아니면 나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명제들 다 모순에 빠진 명제예요. 사실은요. 왜?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간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혹은 이 프랑크 시나트라 노래에 나오듯이 나의 길을 가야 된다. 내 인생을 내가 살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인생을 내가 살린다 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는 인생 바깥에 내가 있어갖고 인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내가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살린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도 인생을 사는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판단 구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판단 구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생각이 떠올리는 그런 이 각가지 판단들, 종교적인 판단조차도 다 비판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중간 논리죠. 그래서 실제 어떤 이론도 구성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이론도.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중간 논리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어떤 이론도 구성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어떤 이론도 구성될 수 없는 거죠라는 말도 하나의 이론이에요.
어떤 이론도 구성될 수 없다는 이론이죠. 그럼 어떤 이론도 구성될 수 없다는 그런 이론 자체도 구성되지 말아야지 돼요. 자가당색에 빠진 말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실제 어떤 말을 해도 다 틀린 거예요. 다시 또 보세요. 어떤 말을 해도 다 틀린 거예요. 요 말도 말이에요, 말. 이 말도 틀려야지 돼요. 어떤 말을 해도 다 틀린 거예요 라는 말도 또 틀려야지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또 저도 자가당색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뻥끗해도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만 근데 또 다시 또 이 말도 마찬가지. 입만 뻥끗해도 다 틀린다 말이에요 라고 얘기해. 이 말을 제가 입을 뻥끗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입만 뻥끗해도 다 틀려요 라는 말도 입을 뻥끗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돼야지 돼요. 그렇죠? 이렇게 무한히 이제 자가당색에 빠지죠. 또 무한히 자가당색에 빠지죠라는 말을 하면서 무한을 끌어버리려고 그래요. 유한을다가. 그렇죠? 이것도 자가당색에 빠졌어요.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하면서 끝을 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로 어떤 말도 못해요. 근데 이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얘기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고의 한계를 얘기할 때 생각엔 한계가 있다, 생각은 이제 문제가 있다, 분별을 끊으라 할 경우에 그때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한계,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생각도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 말 자체가 못을 내포하고 있죠. 이것을 자각하라 라는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생각도 다 못을 갖고 있죠. 라는 말도 생각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말도 못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이 돼야지 되죠. 하여간 뭐 끝이 안 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가 또 나중에 선어록에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선문답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서로 이 법구량을 하는 그런 예화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의 한계를 얘기할 때 생각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필연적으로 논리적 못을 내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뭐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뭐 꽃이 핀다 같은 이런 말들을 예를 들면서 판단이 어떻게 비판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또 이 중간 논리에서 이제 이것 말고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서 중간 논리가 구사되는 방식을 소개드린 거고요. 실제 아비달마에서 얘기하던, 그러니까 부파불교,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던 각가지 교학 체계에 대해서 이제 그 자가당착성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이 중간 논리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사론 얘기를 하면서, 구사론의 그 5.2.75법을 얘기하면서 이제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색법, 그러니까 물질은, 그러니까 미진이라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원자. 그래서 원자가 제일 작은 것은 극미고, 극미가 7개가 모이면은 하나의 미진이 되고 하는 식으로다가 쭉 얘기를 드렸었죠. 그다음 나중에는 뭐, 우모진, 토모진 해가지고 토끼털 끝 같은 그런 원자, 이 7개가 모이고 해가지고 나중에 우모진이, 그러니까 소털 끝 같이 굵은 소털이죠. 그게 7개가 모이면은 격유진, 그러니까 이 창살 틈으로 들어오는, 창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움직이는 작은 먼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먼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최소한의 원자가 바로 미진인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풀어갖고 현대말로 풀어서 그 바로 이 구사론의 아비달마 교학체계의 원자론이죠. 그러니까 면의 세계에 대해서 그걸 자르고 잘라서 가장 최소한의 면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이제 포착한 것이 바로 미진설인데, 이 어쨌든 미진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사유에 의해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죠. 지적을. 이것은 용수보살의 제자인 아리아제바, 그러니까 대바 이제 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은 만약에 이 물질의 세계에 최소한의 단위가 있다면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최소한의 것이 바로 미진이에요. 원자죠. 자르다가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것이 원자인데 원자가 있다면 원자는 부분이 없는 것이어야 하리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원자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또 잘라진다는 얘기니까 부분이 없는 것이 원자인데 부분이 없는 것이 원자라는 그 말은 그 자기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 하면서 중간 논리를 지적합니다. 어떻게 지적하냐 하면은 자 원자가 부분이 없다고 하면서 원자가 7개가 모여가지고서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분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7개의 원자가 모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원자가 가운데 하나가 있고 좌우 있고 앞뒤에 있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상하에 있고 이래 되겠죠? 그러면 좌면, 우면, 앞면, 뒷면, 윗면, 아랫면이라는 6개의 면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6개의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전제에 위배돼요. 애초에 부분을 갖지 않는 것이 원자다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또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된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이려면은 부분이 있어야지 되고 애초에 전제는 부분이 없다고 했고 자기 모순적인 교리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원자론을 비판하죠. 또 하나가
원자는 운동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달마 논사들이 움직인다 원자는. 근데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리아데바 그러니까 대바스님이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움직이기 위해서는 진행 방향이 있고 버리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걸어갈 때 앞방향이 있고 뒷방향이 있죠. 원자도 움직이려면은 진행 방향이 있고 버리는 방향이 있죠. 벌써 두 부분이 돼요. 원자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앞방향, 뒷방향이라는 두 개의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또 부분을 갖는 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분이 없는 것이 원자다라는 애초의 전제는 나중에 움직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원자와 결합하기 위해서 다시 또 부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모순적인 그런 교리 체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의해서 원자론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비달마 교리 중에 제가 5.2.75법을 설명을 드릴 때 심불상행법, 그러니까 심이나 심소에 관계하지 않는 그런 행법, 조작의 법이 몇 개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예로다가 득, 비득, 생주, 이멸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명구문 같은 거, 그러니까 문장, 단어 같은 거. 이게 이제 마음과도 관계되지 않지만은 이제 우리가 세상 만사를 연기적으로 이뤄낼 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 하나의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게 심불상행법이죠. 그 중에 생주멸이 들어가 있어요. 생주멸. 그러니까 모든 유의법은 생겼다, 머물렀다가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생주멸이라는 것은 아비달마 5.2.75법 구사론의 체계 중에서 생주멸은 심불상행법에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심불상행법은 사실은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의법은 생주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생주멸 자체도 또 생주멸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모순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태어날 때 어린애만 태어난 게 아니고 모두 태어나요. 모두 생겨나요. 발생도, 태어남도 태어나요. 태어남도. 그렇죠? 어린애도 태어나고 태어남이라는 사실도 또 생겨버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유의법,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발생한 모든 존재들은 반드시 생주멸, 그러니까 태어날 땐 태어남도 있는 거고, 어린애가 살아갈 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는 멸, 죽을 때는 이제 사람도 없어지지만은 그때는 또 생기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멸법이 생겨요. 사람의 멸이라는 법이 하나가 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상설, 이게 이제 유의법의 삼상이죠. 생주멸인데, 이에 의해서 이제 유의법을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이 모순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만일 생주멸할 때 생법이라는 것이 유의법이라면은, 생 자체가 또 생주멸해야지 돼요. 생주멸. 그렇죠. 생이 유의법이니까. 유의법은 다 생주멸하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생이 유의법이 아니고 무의법이다 한다면은 애초의 전제 유비돼요. 왜? 애초의 전제는 생주멸이 심불상행법으로 유의법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만일 생주멸에 다시 유의법의 생주멸이 또 생주멸을 한다면 그것은 무한하게 계속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한하게. 끝이 안 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생주멸이 유의법이죠. 근데 생주멸이 유의법이기 때문에 모든 유의법이 생주멸하니까 생주멸도 생주멸해야지 돼요. 다시 말해서 생만 하나 얘기한다면은 생도 생이 생겼다가 생이 머물렀다가 생이 멸해야지 돼요. 그렇죠? 근데 생이 생겼다가 할 때 그 생이 생겼다라는 말에서의 그것도 또 생겨야지 돼요. 또 생겨야지 돼요라는 말에서의 그것도 또 생겨야 될 거예요. 생겨야 될 거라는 말에서의 그 생도 또 생겨야 되고 무한히 끝이 안 나죠. 그러니까 무한 소급의 오류에 빠져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달마적인 그런 교법 체계, 이게 체계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정의한 거긴 하지만은 실제는 전체가 다 논리적인 모순을 갖다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비달마 교학, 소승불교가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고 전부 다 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법을 통해서 열반 해탈만 얻으면 되지, 그렇죠? 뭐로 가도 설명을 가면 되는 거지, 뭐로 가는 것이 틀리냐, 일로 가는 것이 맞냐 하고 따지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목적을 중시해야지 수단 갖고서 다투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중간 논리에서 얘기하는 법공사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비달마 교학을 절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간사상에서라는 점을 용수보살께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이제 이 유의법에는 모든 유의법은 인연에 의해서 발생하죠. 그 인연을 보통 사연, 그러니까 네 가지 방식에 의해서 아비달마 교학에서 조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연을 연기를 갖다 연기법을 인연, 연연, 그 다음에 차재연, 증상면 이 네 가지 이제 연인데요. 뭐 자세한 설명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네 가지 방식에 의해서 연기를 조망을 하는데
중론을 보면은 중론을 보면은 네 가지 방식의 이 연기가 다 틀렸다.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걸 논증을 하고 있죠. 다 틀렸어요, 다. 이년도 틀리고, 차년도 틀리고, 증상년, 그다음에 이제 소연년, 이연년이란 것도 틀리고, 다 틀렸다고 논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수보살이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중관학 공사상에서는, 공의 논리에서는 사연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사연을 대하는 태도만 시정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연을. 그러니까 사연설, 연기설은,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에 의해서 표현된 연기설은 당연히 부처님 교학으로서, 교법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죠. 우리한테 잘못된 자성이 있다는 사고방식을 시정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연기법 자체가 또 자성이 있는지 착각을 하니까 이걸 또 다시 2차적으로 또 시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 논리예요. 근데 단 그 연기법을 사연으로 표현한 거, 인연설, 연연설, 차재연, 증상연, 이 사연설은 애초에 잘못된 착각, 자성이 실체가 있다, 자성이 있다는 착각을 시정해주는 그 역할로서는 당연히 역할을 한 거죠. 마치 뗏목처럼. 그래서 교법의 도구성, 모든 교법은 뗏목일 뿐이다. 뗏목 갖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따지지 말지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걸 논증하는 것이,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중관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제 말도 모든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든지 입만 뻥끗해도 틀리다라는 그 말 자체도 자가당착에 빠져 있고, 언어와 생각과 문자에서 표현된 것은 모든 게 아무리 그것이 철학적인 명제, 종교적인 명제 혹은 선종에서 얘기하는 명제라고 해도 다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간 논리의 판단, 비판, 논법이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 선종은 사실 불립문자, 그러니까 생각을 떠난 걸 추구하는 게 선종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교인데, 물론 거기에서 많은 또 언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 그런 말조차도 모순에 빠져 있다는 점을 제가 중간 논리를 이용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선종의 근본 기치를, 깃발을 불립문자라는 말에 의해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문자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은 또 어떤 말도 있냐면은 개고즉착, 이라는 말도 하죠. 입만 열면 그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혹은 문자를 세우면은 안 된다, 불립문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중간 논리 제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불립문자, 문자 세우지 말아라. 이게 망고 불변의 진리라면은 불립문자, 이 네 개의 문자도 문자 속에 들어가니까 세우지 말아야지 되죠. 사실 이게 자가당착에 빠진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고 불변의 진리가 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립문자 하면서 문자 세우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문자를 세우고 있죠. 이 문자도 세우지 말아야 되겠죠. 또 개고즉착도 마찬가지예요. 입만 열면 다 그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입을 열고서 하고 있어요. 그 말도 그르친 말이 돼야지 돼요, 사실은요. 이게 자가당착을 지적하는 판단, 비판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중론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심지어 선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좋은 말조차도 엄밀히 분석을 하면은 다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불립문자에 대한 이 비판은 비단 용수보살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선종에서 선종의 육조 해능 스님 아주 위대한 분이시죠. 이분의 남기신 이 경전이 육조 단경이라는 것이 있죠. 육조 단경. 이 육조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이제 편집해 놓은 거죠. 여기 마지막에 부촉품이라고 있는데, 부촉품. 여기에 보면은 불립문자 비판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불립문자지만 이 말 함부로 쓰지 말아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용수의 중간 논리적인 방식을 사용을 하십니다. 불립이라는 이 두 글자도 역시 문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개드렸던 그런 논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지어 선종서 얘기하는 이렇게 좋은 말조차도 사실은 다 엄밀히 보면은 모순에 빠져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건 아주 좋은 말들이고 쓸 때가 있고 못 쓸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쓸 때가 있고 못 쓸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에 써야지 되고 어느 경우에 써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중간 논리, 공사상의 자가당착을 얘기하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사상도 일체가 다 공하다라는 그런 공사상조차도 사실은 자가당착에 빠져 있죠. 아까 처음에 회적론을 소개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공하다면은 모든 게 공하다라는 말도 모든 것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게 공하다는 말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한다면은 모든 게 무의미하다 할 경우에 모든 게 무의미하다라는 말도 모든 것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게 무의미하다는 말도 무의미해야지 돼요. 의미 없는 말이 돼야지 돼요. 그 말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사상의 자가당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명해주는 그런 그 논서가 바로 회적론인데, 회적론에 입각해서 이제 그런 공예 자가당착뿐만이 아니고 분리문자든지 개고식착이 어떤 경우에 쓰여야 되고 어떤 면에서 아주 좋은 그런 그 어떤 명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판단 비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드렸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